저희 채널의 새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대사의 가장 은밀하고 흥미로운 비밀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가장 대담하고 도발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가장 논란 많고 강력했던 여성 중 한 명의 은밀한 성적 쾌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궁정 스캔들이나 금지된 욕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관습에 도전하고 정신과 육체로 남성들을 지배하며 쾌락을 권력과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했던 한 황후의 심리를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고대 로마의 심장부 베수비오 화산이 폼페이를 뜨거운 화산자의 아래 묻어버리고 제국이 미지의 세계로 팽창하던 그 시절, 한 여인이 조용히 제국 역사에 또 다른 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아 메살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었으며 그녀의 행적은 오늘날까지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란과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장 귀족적인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난 메살리나는 품위와 정숙의 상징으로 길러졌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강렬한 열망, 세련된 정치적 지능,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완전히 혁명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의 욕망이 억압되고 엘리트 여성조차 남편을 직접 선택하기 어려웠던 사회에서 메살리나는 쾌락, 전략, 그리고 금기를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복잡했고 종종 오해받았지만 항상 상징성과 통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대 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한 모든 스캔들 뒤에는 관습, 겉모습, 그리고 통념을 능수능란하게 조작할 수 있는 치밀한 두뇌, 즉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준비하세요. 여기서 공개할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 정체성, 심리, 문화, 그리고 황제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여성이 되기를 감히 시도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마음을 여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발레리아 메살리나의 가장 기묘한 쾌락 중 하나는 고대의 가장 노련한 연대기 작가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밤샘 외출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버리고 몇 시간 동안 로마 거리에 평범한 여인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욕망, 연극, 그리고 권력을 뒤섞은 계산된 의식이자 치밀하게 계획된 도피였습니다. 메살리나는 금발이나 갈색 가발로 변장하고 귀족적인 아름다움을 소박한 변장 아래 숨긴 채 어둠의 장막 아래 홀로 로마 수도의 가장 위험하고 방탕하며 활기 넘치는 동네인 수브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술 취한 검투사들, 외국 용병들, 땀 흘리는 상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육체적 쾌락 이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몸짓이 감시받고 모든 말 한마디가 정치적 무게를 가졌던 세상에서 그녀는 이 밤들을 통해 왕관도 격식도 없이 그리고 정체가 발각될 두려움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연극처럼 조율되었다는 것입니다.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메살리나는 노예, 해방된 여성, 심지어 젊은 상원 의원들까지 이 모든 침입의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된 충성스러운 협력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만남은 친밀한 연극이었고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인 그녀는 시대의 모든 도덕적 규범에 도전하는 대담함으로 익명성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뒤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벗어던짐으로써 메살리나는 편리함 때문에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의무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는 두려움, 충동,
그리고 상징이 아닌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가진 진정한 자신으로서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권력의 역전이었고 역설적이게도 그곳, 즉 지하 세계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순수한 지배력을 느꼈습니다. 메살리나는 저항력 경쟁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귀족 여성들이 성을 궁궐의 어두운 침실에 국한된 부부의 의무로 보았던 반면 메살리나는 그 행위를 진정한 올림픽 종목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지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월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성적인 마라톤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만들었는데 인간 쾌락의 육체적, 심리적 한계를 깨는 것이 도전 과제인 치밀하게 조직된 행사들이었습니다. 며칠 내내 계속될 수 있었던 이 모임들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주로 지구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엄선된 수십 명의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무질서한 낭요가 아니었습니다. 메살리나는 엄격한 규칙, 관찰자, 그리고 상세한 기록을 갖춘 구조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의사들, 지구력을 측정하는 심판들, 그리고 마치 과학 실험의 증인처럼 경쟁의 각 단계를 기록하는 필경사들이 있었습니다. 메살리나의 지휘 아래 성은 의례적인 예술이 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연구되었고 모든 결과가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전설적인 사건은 그녀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창녀이자 전설적인 지구력으로 알려진 스틸라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도전은 간단하고 잔혹했습니다. 해질녘부터 해 뜰 때까지 누가 더 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데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메살리나는 여유롭게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스틸라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에 따르면 제국 역사상 어떤 여성도 넘지 못했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허영심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메살리나에게 그것은 권력의 선언이었으며 육체적 쾌락의 영역에서도 자신이 가장 노련하고 유명한 이들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인 대결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배력의 범위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남성 중심의 세상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메살리나 성격의 세 번째 매력적인 측면은 우리가 역전된 권력의 패티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낮 동안 메살리나는 로마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궁궐 복도에서의 그녀의 존재는 침묵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결정하고 법에 영향을 미치며 상원 의원들을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녀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혹적인 역설 속에서 이 황후는 검투사, 게르만노의 트라키아 용병들의 품에서 오직 취약함 속에서만 태어나는 종류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복종도 절망적인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안무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약함의 감각이 통제의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메살리나는 자신의 상대를 직접 선택했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귀족 세계와 멀어질수록 매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전투로 상처 입은 몸과 거친 눈빛을 가진 갓 해방된 검투사들은 그녀를 매혹시켰습니다. 낯선 언어와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제국 국경에서 온 노예들은 로마의 어떤 상원 의원도 불러일으킬 수 없는 흥분을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에서도 그녀는 상황에 대한 실제 통제력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역사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수세기 후에 공개된 사적인 편지들은 메살리나가 항상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신호, 암호, 그리고 은밀한 몸짓 시스템을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각 만남 전에 신중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죄수이자 간수였고 복종하는 여인이자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황후였습니다. 그녀의 개인 별장에는 콜로슴의 친밀한 복제품인 비밀 원형 극장을 짓게 했으며 그곳에서 이러한 만남들은 사적인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선된 철학자, 예술가, 정치적 동맹자들로 이루어진 관객들 앞에서 메살리나는 쾌락의 검투사로 자신을 선보였습니다. 싸움은 상징적이었지만 권력은 실제였습니다. 그녀는 승리자, 심판, 그리고 지배가 겉으로만 역전된 것처럼 보였던 의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작, 중간, 끝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메살리나 성격의 네 번째이자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측면은 지적인 유혹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정복은 정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장 정교하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쾌락은 지성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거나 강력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빛나는 이들을 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 언어의 뮤즈에 심취한 시인들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즉각적인 쾌락의 약속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식, 공감, 그리고 가장 자부심 강한 지성인들조차 무장해제시켰던 진정한 호기심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상에게 관심을 가질 때 메살리나는 육체적인 정복으로 곧바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녀는 연구했습니다. 그가 철학자라면 그녀는 그의 논문과 스승들의 저작들을 탐독했습니다. 그가 수학자라면 제국 최고의 교사들을 고용하여 그의 방법과 증명을 배웠습니다. 그가 시인이라면 그의 시뿐만 아니라 그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작가들도 암기했습니다. 그녀는 욕망을 연구로 유혹을 준비로 바꾸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그녀는 횃불로 밝혀진 정원에서의 저녁 식사, 개인, 도서관에서의 산책, 그리고 진심 어린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화와 같은 겉보기에는 우연한 만남들을 만들었습니다. 결코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지식에 매료된 열정적인 학생처럼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전략적인 겸손함과 실제적인 지배력의 이러한 조합은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으로 숭배받는 데 익숙했던 남자들에게 그들 자신보다 어쩌면 더 잘 이해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은 압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빠르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달빛 아래 철학적 토론, 즉흥적인 시, 낭송, 그리고 방정식과 추상적인 사상에 몰두하는 밤들을 보내며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지성적 융합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 이후에도 이 남자들은 복종 때문이 아니라 감탄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메살리나는 그들을 소유물처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수수께끼처럼 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메살리나 삶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대담한 측면은 제국 전역에 걸친 그녀의 성적 문화 탐험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알려진 세계는 정복해야 할 영토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각 민족이 사랑하고 만지고 욕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광대한 감각적, 문화적 경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적 행위를 진정한 인류학적 학문으로 변모시켰고 오늘날 우리가 비교 성문화 탐구라고 부를 만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행은 무책임한 도피가 아니라 정해진 여정, 몇 달 전에 보내진 정보원,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치밀하게 계획된 탐험이었습니다. 즉, 로마가 지배하는 각 문명의 은밀한 의식을 탐구하고 흡수하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신전의 신비로운 의식을 배웠는데 그곳에서 여사제들은 몸과 신성을 연결하는 신성한 에로틱 의식을 행했습니다. 갈리아에서는 드루이드 축제에 참여하여
고대의 춤과 모닥불 속에서 성이 대지의 풍요를 축하하는 의식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심포지엄 참여자들의 연회에 몰두하여 육체적 쾌락이 철학, 시, 와인과 얽혀 있는 것을 두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집단적 에로티시즘이 수확 주기를 표시하는 농업 의식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국경에서는 신비로운 디오니소스 숭배를 탐구했는데 그곳에서 성적인 황홀경은 신성으로 향하는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그녀의 집착이었어요. 메살리나는 다양한 언어와 전통에 정통한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서구 최초의 체계적인 비교, 성악 저서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인들의 몸짓부터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사회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 모든 의식, 모든 상징이 엄격하게 묘사되었어요. 이 컬렉션에는 100여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모아져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5세기 로마 약탈 때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알리스와 유베날리스 같은 후대 작가들의 작품에 단편들이 남아있어요. 메살리나는 쾌락을 보편적인 언어로 보았고 제국 내 모든 문화적 방언으로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그녀의 몸은 나침반이었고 욕망은 지도였어요. 메살리나의 열정 중 6번째는 에로틱 연극이었어요. 로마 연극이 비극적인 영웅들과 노한 신들을 찬양했던 반면 메살리나는 연극 예술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내밀하며 가장 충격적인 욕망의 무대로 변모시켰어요. 그녀는 자신의 빌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쪽 공간에 개인 극장을 지었는데 이곳에서는 에로티시즘이 단순히 용인되는 것을 넘어 우월한 표현의 한 형태로 칭송받았죠. 하지만 이를 두고 단순히 저속한 공연이라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메살리나의 작품들은 깊이 있는 극작, 정교한 미학적 연출, 그리고 쾌락을 서사로 이해하는 철학적 개념을 담아 세심하게 기획되었어요. 그녀는 직접 연기했는데 배신당한 여자들, 복수심에 불타는 마녀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여신들처럼 가장 강렬한 역할들을 선택했어요. 고전 비극을 급진적인 에로틱 관점에서 재해석했죠. 예를 들어 그녀의 메데이아 버전에서는 여주인공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로 삼아 버림받음과 불의에 맞섰죠. 그녀의 바칸테스에서는 디오니소스 의식이 진정한 감각적 광란이 되었고 무대 위 몸들은 황홀경이나 고통 속 영혼의 상태를 반영했어요. 모든 장면은 상징성으로 가득했고 등장인물 간의 육체적 만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작품들을 독특하게 만든 것은 메살리나가 완전한 신체 연기라고 명명한 기법이었어요. 배우들은 대사를 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 동안 훈련하여 성적인 행위를 통해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했어요. 접촉, 리듬, 시선, 움직임이 독백을 대신했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쾌락은 논리가 되고 인물의 발전을 이끌며 극적인 절정을 만들었죠. 이 공연들은 마치 진정한 관능적 서사시처럼 매일 에피소드로 나뉘어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했어요. 철학자, 예술가, 귀족, 외국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관객들은 엄선되었어요. 각 순환이 끝나면 참석자들 사이에는 장면의 강렬함과 그로 인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으로 특징 지어지는 일종의 침묵의 형제애가 생겨났어요. 많은 이들에게 메살리나의 그 은밀한 극장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계시였어요. 7번째는 에로틱 수집이었어요. 만약 메살리나의 관능적 지식에 대한 집착을 여실히 드러내는 한 가지 면모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비범한 수집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컬렉션이 아니었어요. 당시 남자들이 조각상, 무기 혹은 종교적 유물을 수집했던 반면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로 쾌락과 관련된 물건, 물질, 기구, 기술을 모았어요. 그녀의 개인 빌라 지하방들에 숨겨져 있던 개인 소장품들은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에로틱 용품 저장고로 많은 학자들에게 평가되었죠. 황제 전속 요원들은
제국 내 모든 무역로를 누비며 이국적이고 희귀하며 금지된 것을 찾아다녔어요. 누비아 장인들에게서는 몸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도록 고안된 광택나는 상하 조각품들을 가져왔고요. 페르시아 연금술사들에게서는 뿌리, 수지, 동물 페로몬을 기반으로 한 비밀 공식으로 제조된 최음제를 공수받았죠. 알렉산드리아 공학자들에게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한 기계 장치, 즉 톱니바퀴와 추로 작동되는 진정한 쾌락 기계들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인도 수행자들에게서는 단순히 자극하는 것을 넘어 몸을 명상 도구로 바꾸는 탄트라 마사지를 배웠어요. 모든 물품에는 원산지, 구성, 사용법, 위험성,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메살리나의 개인적인 사용 경험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함께했어요.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는 많은 이들이 서구 성학의 시초라고 여기는 것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점진적 자극, 황홀경 연장, 탄트라 동기화 같은 범주로 나뉜 실용적인 백과사전이었어요. 현대 성학 과학 서적을 거의 2000년 앞설 만큼 엄격하게 모든 것이 분류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단순한 개별적 실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메살리나는 쾌락의 연금술사였죠. 다른 문화권의 기술들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냈어요. 요가 수련자처럼 숨쉬고 이집트 무희처럼 움직이며 그리스 기계와 켈트 연고를 사용했으니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경험에 담아냈죠. 이 감각적 여정의 끝에 그녀는 마치 황홀경 자체가 쾌락의 신들에게 응답받은 기도인 양 비너스의 존재를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8번째는 황홀경의 공학이었어요. 메살리나에게 쾌락은 단순히 육체 간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돌, 소리, 빛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험이자 감정이었죠. 로마 제국의 최고 공학자 및 건축가들과 함께 그녀는 그 어떤 인간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구상했어요. 오직 육체적, 감정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해 설계된 환경이었죠. 그렇게 그녀가 비너스의 미로라고 불렀던 것이 탄생했어요. 50개가 넘는 방이 연결된 지하 건축물로 각 방은 특정 감각 자극을 위해 존재했죠. 첫 번째 방은 시각을 위한 신전이었어요. 벽의 최면적인 모자이크는 횃불의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변하는 착시를 만들어냈어요. 회전하는 조각상과 오목거울은 인체를 증폭시키고 왜곡하여 방문객이 불가능한 각도에서 자신을 보게 했고, 이는 욕망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고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죠. 두 번째 방은 소리를 탐구했어요. 숨겨진 음향실은 신음, 웃음, 속삭임을 증폭시켜 육감적인 교향곡으로 바꾸었고, 마치 그 공간 자체가 연인들과 함께 숨쉬는 것처럼 벽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세 번째 방에서는 후각이 주역이었어요. 에센셜 오일, 동양 향신료, 아프리카 수지의 정확한 혼합물로 만들어진 향기가 숨겨진 통로를 통해 방출되어 들어오는 이들의 정신 상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켰죠. 촉각의 방들에서는 그 섬세함이 거의 초자연적이었어요. 이국적인 동물의 털, 대비되는 질감의 직물, 전략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따뜻하고 차가운 공기의 흐름은 마치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몸을 타고 흐르는 동시적인 전율을 유발했어요. 하지만 가장 대담한 것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전기실입니다. 마찰하면 작은 방전을 일으키는 화산암을 사용하여 메살리나는 역사상 최초의 전기 에로틱 실험을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피부에 조심스럽게 적용된 이 스파크들은 상처를 입히지 않고 잠들어 있던 부위를 깨워 접촉 감각을 신비로운 수준으로 확장시켰죠. 그녀에게는 건축, 과학, 쾌락 사이에 경계가 없었어요. 모든 벽, 모든 소리, 모든 불꽃은 자아를 잇고 거의 신적인 정밀함으로 이끌릴 때 몸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라는 초대였죠. 9번째는 집단성 의식이었어요. 로마의 종교 의식이 향과 희생으로 신들을 불렀던 반면 메살리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초월을 고안했어요. 바로 집단적 황홀경을 통한 영적 변형이었죠.
수도를 둘러싼 언덕의 비밀 신전에서 그녀는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에 맞춰 성의식을 거행했어요. 그곳에서 시간, 몸, 의식은 마치 손에 든 점토처럼 빚어졌죠. 이 의식들은 난교가 아니라 사흘 밤낮 동안 지속되는 세심하게 안무된 신성한 의식이었고, 그 누구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모든 것은 몸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며칠 동안 극도로 엄선된 12명의 참가자들은 특정한 금식, 성스러운 샘물로 하는 의식 목욕,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인문 사원에서 사용된 이집트에서 들여온 환각 물질을 통제하며 섭취했어요. 몸이 정화될수록 마음도 비워졌죠. 음악은 필수적이었어요. 최면적인 소리, 고대 리듬, 잊혀진 언어의 찬가는 참석자들을 변화된 의식 상태로 이끌었어요. 의식의 절정에는 핵심적인 순간에 정확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계산된 구멍들을 통해 신전이 하늘로 열렸어요. 마치 별들이 의식의 각 단계를 그들의 에너지로 축복하는 것 같았죠. 개개인의 개성은 사라졌고 몸들은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였어요. 쾌락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되고 희석되어 마치 모든 감각이 동시에 모두에게 느껴지는 듯했어요. 메살리나는 성이 가장 순수하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인식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각 황홀경 주기는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을 포기와 깨달음에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이끌었죠.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계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친 몸들이 기둥과 보랏빛으로 물든 쿠션 사이에 기대어 쉬었을 때 세상, 육체, 영혼에 대한 새로운 집단적 인식이 떠올랐고 그들은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해방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재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절대 권력의 유혹이었어요. 메살리나의 삶에서 다른 모든 쾌락을 능가하는 쾌락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침실에서 로마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녀에게 성은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수단이자 의지, 동맹, 제국의 결정을 형성하는 침묵의 언어였죠. 그녀의 가장 야심찬 계획은 남자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관도, 원로원도, 군대도 없이 오직 살결과 목소리, 손길과 눈빛만으로 그들을 통해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마치 장군이 전장을 지도에 그리듯이 권력의 중심부를 파악했어요.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떤 약점이 이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원로원 의원, 장군, 총독, 재판관, 고문관. 어떤 인물도 그녀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죠. 남자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다가서기로 결정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겉보기에는 우연한 만남과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거기서 진정한 게임이 시작되었죠.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은 극도로 정교한 심리 기술에 사로잡혔어요. 메살리나는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넌짓이 말해야 할지, 언제 우위를 점하는 환상을 심어주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육체적 친밀함이 절정에 달해 몸이 만족하고 마음이 취약해졌을 때 그녀는 마치 씨앗을 뿌리듯 아이디어를 속삭이고 제안을 심고 주장들을 흘렸죠. 그리고 그 씨앗들은 며칠 후 그 남자들이 침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믿었을 때 싹을 틔웠어요. 하지만 모든 투표, 모든 법령, 모든 지명된 이름은 이미 양피지가 아니라 육체의 기억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가장 유명한 사례는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 중 하나인 감찰관으로 루키우스 비텔리우스를 지명하는데 그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선출을 담당하는 평의회의 핵심 원로원 의원 3명을 유혹했으며 몇 주에 걸쳐 각자에게 서로 다르면서도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주장들을 심어주었죠.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 공화국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메살리나는
실크 커튼 사이에서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계획은 훨씬 더 대담했습니다. 바로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다음 황제로 만드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그녀는 핵심 근위 대장들과 승계 정치의 실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은밀한 제국을 거의 완성할 무렵 배신당했습니다. 스파이들이 클라우디우스에게 그녀의 음모를 폭로했고 키스와 약속으로 쌓아올린 그녀의 제국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밀히 처형된 메살리나는 궁전에서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레리아 메살리나의 이야기는 동시에 거울이자 시면입니다. 거울인 이유는 인간 욕망의 복잡성, 자유에 대한 갈증, 지배하고 지배받고자 하는 열망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시면인 이유는 쾌락을 단순히 메살리나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권력의 한 형태로 행동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도덕주의자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색정광, 배신자라는 단순한 범주에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메살리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비해 너무나도 영리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이 침묵을 강요받던 시대에 그녀는 몸을 도구로 쾌락을 전략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성과 정치, 예술과 조종, 친밀함과 스펙터클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세계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느끼며 모든 것을 감행하는 여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은 따르거나 피해야 할 예시가 아니라 가장 잔혹한 권력의 중심에서조차 피부와 미스터리, 그리고 감성 지능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능적이고 어두운 베일 속을 넘나드는 이 여정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른 뒤 깊이와 아름다움, 용기로 이야기되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은밀한 비밀과 그녀의 유혹의 기술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지중해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역사가 숨기려 했던 비밀들에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빠져들어 보세요. 검열된 것 속에 종종 가장 진실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